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회까지, 올해가 이제 13회 변호사 시험인데, 1회부터 13회까지 시험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패턴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공법 기록형인데, 공법 기록형은 실은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파트 중에서 헌법 소송편 파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은 행정소송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공부를 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소의 적법 요건이죠. 소의 적법 요건과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한 문제, 본안의 문제, 쟁점인데, 이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해서는 그 헌법편의 헌법소송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행정소송법 파트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 본안의 쟁점에 관한 문제인데, 본안의 쟁점은 헌법소송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위법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부분과 위헌성과 위법성에 관한 부분은 실은 모든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녹아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아져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런 이 법이론적,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헌이냐, 이게 위법이냐 하는 문제를 논증하는 건데, 그 일정한 판단 툴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고요. 판단 기준이 있고, 판단 툴이 있죠.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사안을 자료 되듯이 재보는 거죠. 위헌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과잉금지 원칙이 항상 37조 제2항 항상 문제가 되고요. 과잉금지 원칙과 그 다음에 포괄비임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명확성 원칙 이렇게 하는 그 가장 큰 판단 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비례 원칙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다른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배점하고 본안의 쟁점에 대한 배점은, 본안의 쟁점에 대한 배점이 좀 더 많고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배점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이 본안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문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빨리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은 몇 가지의 사항만 암기를 하셔가지고 사안에 대입해가지고 착착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단답형식으로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며칠까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적법 요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법령 소원인 경우에는 법적 관련성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쪽 부분은 금방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리를 알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판례의 원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공식 사항을 가지고서 그 사항이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외 적법 요건과 본안의 쟁점에 관한 문제 두 가지 사항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번에도 한번 나왔죠. 가처분 신청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건, 가처분 신청의 요건, 집행정지의 요건, 이 요건에 관해서 거의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요건에 관해 물어본 건데, 실은 이제 기록형이라기보다는 사례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례형 형태로 돼서 사례형 문제를 기록형 쓰듯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주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위헌성과 관련해서 위헌성, 위법성에 관해서는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겠는데, 이 기준에 이런 각종 위헌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죠. 판단의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고, 위법성에 관해서도 이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법성을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헌법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법 기록형 강의안을 보시면은 뒤에 이 강의안 쭉 나오시고, 헌법소송의 종류 및 적법 요건 있는데, 저 3장에 보면은 페이지 수로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보면은 헌법소송에 관한 예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 사항은 헌법 실무제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때문에 실무제도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예시 1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그 두 개 부분은 아직까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실 건 없고요. 이따가 할 부분은 청구 취지만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식년을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사건, 원고, 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어디에다가 이걸 제출하냐면은 지방법원 기준으로 되어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때 민사소송이라든지 민사, 형사, 그 다음에 행정소송인데, 형사는 이제 공소제기가 되겠죠. 형사는 공소제기가 되고, 소장이 이때 접수가 돼서 중간에 이제 주장 공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자체가 위헌이다, 이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의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의 판사가 보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이게 먼저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가 하면은 판사는 보고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우리 이 사건의
적용되는 법률인지 먼저 그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위헌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올립니다. 헌법재판소로 제청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제청 신청서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 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있죠.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 내에서 판사가 보기에 이게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위헌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보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 됐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공소가 제기돼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됐더니 이게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나는 무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 자체가 위헌성이 있어서 법률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유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단독판사님이었죠. 단독판사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헌가 사건입니다. 헌가 사건은 그래서 법원에서 당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라고 해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한번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위헌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걸러주기 때문에 헌가 사건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명백히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올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에는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위에 보면은 위 사건에 관하여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를 하고, 이것을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신청서를 받아들여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올릴 것인지 말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죠. 법원의 소장이 접수가 되고 이때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법원이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소장을 접수하고 전국적인 판결로 인해서 판결문, 원고, 피고, 주문, 이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쓰는데, 요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종 신청인들이 있죠.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문 신청, 문서제출 명령 신청, 그다음에 각종 증거 신청을 하게 되고, 이송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송 신청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청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 중에 본안에 관한 판단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전자소송 하게 되는데, 전자소송에 가보면은 증인 신청한다 그러면 증인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증인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은 거기 옆에 신청서 옆에 전자소송을 보면은 체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청서가 쭉 나와 있으면은 이게 목록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쭉 목록이 있는데, 여기가 증인 신청서가 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면
채부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됐다. 그러면은 증인 신청서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뭐 문서제출 명령이 돼 있다. 그러면 채하면 돼 있습니다. 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라는 거죠. 이 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피고 경정 신청이라든지 그것도 그 다음에 아니면 피고의 추가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조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 당사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다른 신청이나 신청에 대해서 결정 절차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채택을 하는지 불채택을 하는지 채부 결정을 해주고 채택을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불채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로 나오면은 채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고 부로 나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로 가면 어떻습니까?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판결은 선고가 됩니다. 판결이 됐는데 이 부인 경우에 불채택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여기서 끝나느냐? 당사자가 이 불채택에 대해서 항고하는 건 아닙니다. 항고. 우리가 신청 절차를 해서 뭐 기피 신청을 하죠.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불채택했다. 불채택해서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하면은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할 수는 없고 재판부 그러니까 항고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다 그러면 항고 법원이 뭐 고등법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항고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68조 제2항의 헌법재판소법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41조 1항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부채택했으면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하고 그 다음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요건이 비슷합니다.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의 전제성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체가 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물론 이제 68조 제2항은 뭐 기간의 준수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두 개의 큰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종부적인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법률 자체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지만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결론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요 법률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법률 자체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고 그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주문에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주문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뭐 원고를 인용한다라고 했을 때 주문에서 영향이 있거나 주문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 중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재판의 전제성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206페이지 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건이 나와 있고 원고 피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원한테 접수를 하는 거죠. 법원에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라고 돼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취지는 위반된다, 헌법 위반된다.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된다.
왜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것이 헌법 위반됩니다. 신청 이유 보면은 첫 번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사건이 이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왜 위헌적이냐? 왜 위헌적이냐 하는 것을 논증을 해가게 됩니다. 이때 여기 이유 중에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죠.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제 신청 취지가 있고 신청 원인이 있죠. 취지를 보면 알겠지만 취지는 뭡니까? 헌법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법은 위헌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청 취지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신청 취지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무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실은 이건 재판권이 없는 사항이에요. 재판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위헌본 심판 재청 신청을 받아서 41조 1항에 따라서 재청 신청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는 요 신청 취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 원인은 뭡니까? 헌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위반. 물론 법원이 판결을 한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지만 헌법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없는 거죠. 법원에 없기 때문에 법원은 뭔만 결정을 하느냐, 뭔만 보느냐, 재판의 전제성만 봅니다. 재판의 전제성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지 않는 한, 아예 이게 위헌이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올려야 되는 거죠. 올려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한 번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있고 전제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딱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이 올라와서 딱 봤어요. 봤더니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헌법재판소 뭐라고 하냐? 법원의 이 판단에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줍니다. 존중을 해준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라고 올렸으면은 헌법재판소 이거 재판의 전제성 없어라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보면은 신청 취지는 헌법에 위반된다. 무슨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법 제 몇 조는 헌법 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15조 그 다음에 23조 재산권 헌법 59조에 관해서 위반된다라고 하시고 신청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보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대한 내용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보면은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죠.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그 다음에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충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 그래서
약간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를 됐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적용되는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소송이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상으로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서 그 다른 법률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기형적으로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법률 구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고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데는 뭐냐면 법령소원입니다. 법령소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다툴 때는 실은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렇게 가는 건데 법령소원인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이제 이 법령소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법률이 집행행위 없이 그러니까 집행행위라고 한다면 요 사건처럼 과징금이다, 과태료이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 절차라고 하는 처분 절차가 있죠.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 절차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과태료 처분 절차를 다투는 거지 과태료 처분 규정을 가지고 다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래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금지 규정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경우,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이 법률이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많이 문제됩니다. 지금 올해 시험 문제도 법령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령소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서비스 제공자는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라.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뭘 하지 말라. 그다음에 국민에게 특정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집행행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집행행위 매개 없이 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소원으로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다투기에 적법 요건을 묻기도 좋고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법령소원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왜 위반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증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랑 비슷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기록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헌법에 관한 기록은 상담일지랑 위임장이랑 뒤에 관련 조문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만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법령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소원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헌법에 이제 나오는 것은 올해 나왔던 것은 이제 법령소원이고 그 작년에 나왔던 부분은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68조 제2항에 헌법소원이 나오고 주로 시험 문제가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자주 나오고
가끔씩 68조 제1항에 나오고 그 다음에 68조 제1항이 나온 경우 법령 소원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에서 요건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으로서 다른 법률의 부재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크게 저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은 쭉 그 판결들이 있는데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사건 내용 중에서 꽤 있는데 대부분 다 각하나 기각이 되는데 잘 인용률이 높지를 않습니다. 인용률이 높지는 않고요. 인용률은 대법원의 사건 인용률이 자체가 뭐 5%도 안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90%의 사건들은 이유 없이 대법원 상고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장에 90% 이상이 뭐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뭐 이게 그 상고 이유가 있죠. 법령에 위반돼서 판결하거나 기존의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하고 있는데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뭐 상고를 기각한다 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당사자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상고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고 기각들이 나오는데 요 대법원에서 인용 판결,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판결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판결 자체가 5% 미만이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뭐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판결 이유도 나오지 않고 대부분 다 하는데 요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대부분 다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용률이 굉장히 낮고 그것들은 이제 요건과 그다음 요건에 나와 있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법제도가 많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보충성의 요건 예외적인 규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208페이지는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209페이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법 몇 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 청구 이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바로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바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헌법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법령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210페이지 부작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고시하지 아니한 것들은 재산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현재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합니다. 뭐 치과 전문의 자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서 특별히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에 따라서 위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과 의사인 사람도 이 법률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러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방법. 부작위가 위헌이 되려면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의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대통령이나 각 부령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류의 형태들이 실은 사건 중에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제일 많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은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행위. 우리나라는 그 행정법에 행정소송은 처분을 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요걸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행정소송에서도 여기 이제 그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처분성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실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처분성을 넓히고 있는 거죠. 넓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다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죠. 지목 신청, 이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 지목 변경 신청이 있죠. 지목 변경 신청이 있죠. 지목을 보면은 토지대장에 보면은 대, 임야, 전 이렇게 돼 있죠. 대로 돼야지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지만이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정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대부분 다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를 하고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지목 변경 신청 같은 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해서 지목에 관한 사항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이나 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에 갈 건 아니죠.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나와 있는 저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들이 많이 여기는 피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건 불공정거래 행위다 아니면 부당한 공동행위다 아니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되면은 공정위에 이제 제소를 해서 공정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이 났고 난 다음에는 공정위에서 이제 이게 부당한 공동행위다 아니면 불공정거래 행위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은 공정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 과징금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다투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공정위에 가서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한 차별이다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거의 조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렇게 막 쉽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고시 행정 시행 규칙 자체가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 번 시험 문제에 2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소장이랑 행정심판 청구서,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서,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이건 행정소송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적법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헌법소송의 종류 및 적법 요건을 보시면 됩니다. 이 헌법소송의 종류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나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그리고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봤는데요. 각각의 요건과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의 요건,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점은 헌법소송이 50점 배점 중에서 많게는 15점, 20점, 20점까지 안 가고 15점 이상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득점 포인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은 그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심판을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가 바로 이런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소송의 계속 중이어야 됩니다. 소송의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한 거죠. 이건 자기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서는 소송 중일 때만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중일 때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41조 1항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계속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재판의 전제성. 그럼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서는 소송 진행 중간에 법원에,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전제성은 이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받고자 하는 법률이 이 사건의 판결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소장은 교통안전부담금 해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과태료 처분에 취소소송을 하면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은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죠. 어떠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다, 1회 위반인 경우는 얼마, 2회 위반인 경우는 얼마, 3회 위반인 경우는 얼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법률이 이 사건에서는 만약에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법률에서 이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이 법률 조항 자체를 가지고서 위헌성을 다투어야 되는 거죠. 위헌성을 다투려면은, 위헌성을 다투면은 요 법률 자체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지도 않는 법률인데 다툴 수는 없는 거죠.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경우, 위헌이라고 판단되면은 결론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주문의
달라지지 않더라도 판결의 내용과 그 효력에 관하여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이제 앞부분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전제니까 당연히 소송 계속 중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소송 진행 중에 그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 소송 계속 중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주문이 달라지거나 이유 중 설시 내용이 달라지는데 판결의 내용과 그 효력에 관하여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됩니다. 그 8페이지 보시면 재판의 전제성 판단 시점이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봤더니 상대방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약간 위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률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약간 문제가 있는 법률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버리면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과징금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500만 원이나 뭐 한 2, 300만 원이다. 금액은 작아요. 금액은 작기 때문에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를 취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소취하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재판의 전제성 판단 시점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 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도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예쓰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했더니 돌아갈 법률이 없어요. 돌아갈 법원이 없어요. 위헌이라고 결정해가지고 딱 했더니 이미 이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할 이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이 시점에도 재판이 계속 중요해야 돼요. 만약에 이때 판단을 했었고 이때 이제 판결을 했다. 판결을 했으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왔고, 위헌이라고 이게 뭐 소취하라든지 아니면은 당사자 합의해서 소송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뭐 상관없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부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판단 시점에 관한 문제고요. 이게 이제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하고 구분을 해라는 게 뭐냐면 41조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은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중단을 시킵니다. 대부분 이제 추지정이나 추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해가지고 추정 사유를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추정하지 않고 그 중요한 이것과 관련 없는 중요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 뭐 사실조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절차는 진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절차가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그 결정이 나오면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걸 기각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이 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재판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판결이 나오면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판결은 합헌임을 기준으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사건에 그러면 이제 해서 여기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법원에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쟁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판단 시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접수할 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뭐 적법 요건에 대해서 3페이지 보면은 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권력 행사 불행사 아니라 뭐 법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한번 좀 보시고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 할 때 중요한 부분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판 대상 법령의 표시 방법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 법령의 개정 연역은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개정 연역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개정 연역을 써줘야 됩니다. 개정 연역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봅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왔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보내니까 이제 위헌법률 제청서가 왔겠죠. 위헌법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이렇게 딱 했어요. 법원의 판단도 결정도 이렇게 주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로기준법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그동안에 제정돼서부터 쭉 개정이 됐죠. 개정이 수차례 되었는데 이 수차례 되었던 이 제정 시대부터 이 수차례 개정 때까지 이 조항들은 전부 다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면 다 위헌이다 그러면은 법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제정부터 개정까지 연역을 써주지 않으면은 모든 근로기준법의 그 3조 제2항 제1호가 전부 다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굉장히 주문의 판단 범위가 넓어져 버리죠. 그래서 위헌이라고 결정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개정된 법률인지 특정을 해줘야 돼요. 개정이 1차, 2차, 3차, 4차 뭐 쭉 해서 일반 법률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경우들이 쭉 많습니다. 자주 쓰이는 법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개정만 해서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특정 없이 써버리면은 근로기준법이다라고 써버리면 이 제정 때부터 이 뭐 100몇 차 개정 뭐 100몇 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수십 차 개정된 것들이 전부 다 위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개정된 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 때부터 쭉 개정이 되는데 언제적 법률이라는 것이 특정이 돼야죠. 특정이 돼야지만이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3번에 보면은 개정되어 현재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 앞에 구자를 표시하고 당의 개정 경과에 맡겨서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구소득세법 몇 월 며칠
법률 매토로 개정된 후 매도일 며칠 법률 매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 개정됐고 2022년 1월 1일 개정됐고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세 번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냐면 2020년 7월 1일 날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이때 이제 2020년 7월 1일 날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어요. 부과처분을 했으면은 이때 이 처분 당시에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 당시의 법률,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소장을 접수해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하면서 위헌본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데 이때 이미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이 시즌에 적용되는 법률이죠. 2020년 개정돼서 2021년 다시 개정되기 전 이 사이에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23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몇 년도에 개정되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개정된 후 개정되기 전의 것. 그게 이제 심판 대상이랍니다. 근데 이제 뭐 이때만 위헌성이 있었고 이때 개정이 되면서 위헌성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때 개정이 되면서 위헌성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시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개정되고 개정되기 전 것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을 하면서 할 때 이미 개정돼서 현재 규정이 다르다 그러면 구자를 쓰게 되는 거고 구소득세법 몇 년도에 개정되고 몇 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것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 가로 3번에 돼 있고 가로 2번 보면은 개정 경과를 원칙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개정 보면은 뒤에 이제 부칙 같은 거 보면은 직제 변경으로 인하여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이제 그 법문 규정에 보면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뭐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거 이제 다시 다 개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직제 변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보면은 법령 표시는 조항,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후목, 별표 이거 다 구분해야 됩니다. 조하고 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알 수 있고 뭐뭐 한다, 본문 있고 단 어떠한 경우는 있다. 이건 본문과 단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단과 후단 뭐 마침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다. 뒤에 전단과 후단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호가 있죠. 1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돼 있죠. 다목.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 단어만 뭐 이제 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경우 뭐 이런 그 고급 시설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고급 시설로 특정된 게 뭐 골프장 뭐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 골프장 영업자만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몇 항 중 골프장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의 표시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심판 대상 법령의 표시 방법이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내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시험 문제에서는 개정 연역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개정 연역을 안 쓰더라도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법률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면서 A 시설, B 시설, A, B, C 시설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 그런데 이제 관련되는 사항은 자기는 A 시설이에요. A 시설인 경우에는 법률 매토 중 A 부분이라고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시험 문제 3회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시험 문제는 이제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13회에서는 그냥 법률 자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문제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특정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A, B, C, D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 그런데 그 중과세의 대상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A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중과세 규정 중 A 부분이라고 정확히 이제 특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 보시면은 이제 위헌법 심판 제청 신청서에서는 기록형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보통 1점이나 2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득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준인데 심사 기준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개별 심사 기준, 특산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